안녕하세요. 생강국어 고전시가 1강 고대가요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생강국어 고전 시간에 이제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1권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첫 번째 1단원 고대가요부터 이제 일단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강국어 고전시가 2가 아니라 이제 1부터 시작하니까 고전시가 1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1을 딱 펼쳐 보면은 1단원에 고대가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전시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생강국어 문학사처럼 연대별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쭉 과거부터 이제 고전시가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가요. 시간 순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고대가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고대가요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이제 고대가요예요. 자, 고대가요 파트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가요가 기본이 돼요. 모든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의 이제 토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가요를 잘 알고서 이제 그 다음에 향가, 고려가요 순으로 쭉 이렇게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가요. 자, 고대가요는 일단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고대가요는 크게 이제 서사시와 서정시로 나뉘게 됩니다. 서사시와 서정시. 그러면 여기서 자, 서사시는 이제 집단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서정시는 개인적이다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고대가요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서정적인 게 아니라 서사시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단적, 개인적이란 말이 이제 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가요의 목적이 이제 집단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불린 노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옛날에 고대가요는 하여튼 구지가와 해가에서 어떤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뒤에 와서 이제 오늘날처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서정시, 공무다가, 황조가, 정읍사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고대가요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가요들 보면 K-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그런 집단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대가요로 변모한 게 바로 이 작품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는 고대가요는 집단적인 목적을 위해서 창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가요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고대가요 변화의 큰 틀. 자, 그러면 한번 세부 사항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지가입니다. 먼저 이제 구지가와 해가는 일단은 집단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다. 그것을 이제 잘 파악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구지가는 일단 구지가 건국서사시예요. 집단적이면서 주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생강국어 고전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고전 여행을 함께할 장동준입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고전 시가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진행할 거라서 이제 고대가요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고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런 구분은 서양사 구분에 따른 그런 이제 역사 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들은 역사 마찬가지로 다 서양의 어떤 그런 시대 구분을 많이 좀 이렇게 따르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문학, 사학, 철학, 문사철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꾸 이제 외국의 것을 갖다 끌어들여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틀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런 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인문학 쪽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과 전성 시대죠. 뭐 이공계, 뭐 의치, 한약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과 쪽의 어떤 그런 대세가 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문학도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자기만의 우리 민족만의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그런 틀을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대라는 말은요. 옛 고자에다가 자 대신할 때자를 써서 자 아득한 옛날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고
그러나 그 옛날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다만 그 끝을 통일신라가 멸망한 시기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기에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이런 시대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친구들 생강국사 다들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생강국사, 뭐 생강국어, 생강수학, 자 다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강 이제 생물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터디 하우스에서. 자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부족 집단, 자 고대 국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민족은 대략 청동기 시대쯤에 부족 집단의 수준을 넘어서 고조선, 부여, 옥저, 예, 마한, 진안, 변한 등의 고대 국가를 생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도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이제 탄생된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때는 이제 부족 집단의 형태, 한마디로 국가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국가라고는 볼 수 없다. 근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짜잔 하고 이제 태어난 거죠. 진정한 어떤 그런 국가로서의 탄생이 청동기 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는 이때는 국가가 탄생하지 않았고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모든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문자로 기록해서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모든 문학은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에 이랬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문헌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대 가요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냐고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자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덕분에 구전되던 노래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대 가요는 원래는 원문이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제 고대 가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한문이 원본이고 그거를 번역한 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제 현대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가요의 첫 작품 구지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자, 구지가는 일단 어디에 실려 있냐면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대 가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1번 일연스님, 2번 김부식.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 일연스님이죠. 우리가 이제 국사 배울 때 헷갈리는 게 그런 거죠. 삼국 사기를 지은 사람이 김부식이고 삼국 유사를 지은 사람이 일연스님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삼국 똑같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이제 구별해 주셔야 되고 자, 구지가는 삼국유사, 한마디로 일연스님 아니었으면 구지가는 우리가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지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고대가요로 다른 말로 구지가를 다른 말로 영신군가, 그러니까 영신군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구지가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가 되었는가? 자, 구지가라는 노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락국을 건국한 최초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최초의 왕을 찬양하는 약간 그런 방식의 노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건국한 가락국을 최초로 건국한 왕의 어떤 그런 신성성을 부각하는 그래야만 백성들이 믿고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왕은요 신비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신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고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지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락국은 뭐냐? 바로 고대 부족 국가시대, 우리 지금도 생강국사에서 많이 봤겠지만 가락국은 고대 부족 국가시대에 낙동강 하류에 일어난 나라들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그래서 이제 가락국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 혹은 뭐 한국사라고 해야 되죠, 요즘엔. 한국사 시간에 가락국은 김소로왕이 세웠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김소로왕, 짜잔, 드든. 그러면 가락국 건국신화는 어떤 구지가의 배경 설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지가의 배경 설화인 이 가락국 건국신화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번 먹고. 자, 그러면 이제 가락국 건국신화는 한반도 땅에 나라도 없었고 임금과 신하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던 시기의 그런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겠지만 구지가를 부른 존재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간등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구간등. 그래서 구간이 그럼 누군지 알아야 돼. 이 구지가를 부른 사람이 이제 구간등인데 뭐 구간만 불렀던 게 아니라 이제 구간 이외에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도 다 불렀으니까 구지가는 이제 구간만 부르는 게 아니니까 구간등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자, 당시에는 임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임금으로 불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족장에 해당되는 즉 부족의 장이죠. 부족의 우두머리. 부족장에 해당되는 구간이라는 존재. 말 그대로 구가 9구자죠. 그래서 9명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부족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수는 대략 7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거의 산이나 들판에 제각기 모여 살면서 자,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밭농사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의 북쪽에는 구지라는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지라고 할 때 이제 구는 이 거북을 얘기해요. 거북구자예요. 그래서 구지라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 구지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국관들이 이제 이상해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무리들을 이끌고 왜냐면 여기 7만 5천 명이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구지봉에 한번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관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무리들을 이끌고 구지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분명히 구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갔는데 구지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리긴 했는데 아니 뭐 몸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뭔가 이렇게 났으니까 뭔가 저기 구관들은 모두 의아했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호러잖아. 호러. 완전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형체는 안 보이는데 소리만 어디선가 들리니까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라는 질문하기에 구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또 어디에선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또 질문하니까 구관들이 구지봉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러자 어디에선가 하늘에서 내게 명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임금이 되라 라고 해서 이곳에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봉우리 위를 파서 흙을 집으며 구지가를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너희들의 대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관들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춤을 추면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관들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구관들 위에 더 높은 사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임금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반발이 없었을까? 왜냐면 지금 구관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제 권력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 갑자기 그냥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가 갑자기 그냥 펄썩 등장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면은 아무래도 정권의 어떤 그런 충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관들은 그냥 본인들을 다스릴 왕이 생겼다는 어떤 기쁨에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 구지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는
원문이 됩니다. 원문이 나와 있고요. 자, 왼쪽에 원문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한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현대어풀이만 보시면 되는데 고전 시가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자,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가 있는데 현대어풀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원문이 나오는데 고대가요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나올 겁니다.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한역이 된 거라서 한마디로 한문을 번역한 거라 이걸 주고서 문제를 풀어가면 애들이 이거는 국어 시험이 아니라 한자 시험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거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이게 원래 원문은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부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구지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거지만 거부가 할 때 거북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 한마디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동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로 옛날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는 것은 거북이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부가 우두머리를 내어라. 우리들에게 우두머리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머리를 내어라. 일단 명령을 했죠. 일단 명령을 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우두머리, 즉 왕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서 먹겠다. 번작이 깨기야. 번작이 깨기야. 구워서 먹어버리겠다.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얼마 뒤에 하늘로부터 6개의 알이 내려왔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 왕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안 믿어요. 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하죠. 이성. 그래서 납득이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따라서 납득이 되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역시 김수로 왕이라는 그런 존재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게 만들어낸 얘기냐 뭐 이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문학성에 이제 주목하는 거죠. 우리는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럼 알에서 태어난 김수로 왕이 이제 가락국을 건국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된 우리 그럼 구지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구지가는 결국 가락국의 군중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임을 알 수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거북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시 고대인들에게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이고요. 신의 대리인, 한마디로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신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오래 살아서. 거북이가. 그러면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지금 거북이 지금 구워 먹으려고 번작이 끼야 구워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자, 거북이에게 우두머리, 우리를 다스릴 우두머리, 왕을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만큼 이제 임금의 출현을 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매우 강렬하고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한 우리는 구지가를 통해서 옛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느냐? 집단으로 노래를 불러서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는 행동은 고대인들이 말의 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옛날 노래이긴 한데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 근데 중요한 건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유재석의 노래 중에서도 이거 있죠. 유재석과 이적의 노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좀 옛날 노래긴 한데 아마 다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근데 말하는 대로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막연하게 어떤 그런 뭐 납득된 어떤 그런 근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행위는 안 합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믿음은 갖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것을 믿으려면 그 믿음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은 말만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뭐가 될 거다. 나는 뭐가 될 거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의 말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보면 이제 공부한다고 막 나는 공부할 거야.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공부를 할 거야 하면서 막상 보면은 공부 한 30분 하고 노는 시간 한 2시간.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30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한 2시간 놀면서 스트레스 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소진하니까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뼈 때리는 소리 많이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엉뚱하게 공부를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어쩌면 그러면 아마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만 자, 고대인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바로 언어가 현실을 이끄는 힘을 지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자체가 힘이 엄청나다. 우리는 말의 힘을 별로 안 믿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말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는 현실을 이끄는 힘을 지녔다. 즉 말로서 계속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위에서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해가도 구지가랑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민간에 널리 전승되는데, 자, 해가는 해자가 바다에 짰네요. 신라 성덕왕 때예요. 수로 부인이 해룡에게 잡혀갔습니다. 물론 이런 해룡이라는 존재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해룡에게 잡혀가자 남편인 순정공이, 자, 수로 부인의 남편은 순정공이에요.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른 노래인데 이게 지금 수로 부인. 이 노래는 그 내용과 주제가 구지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지가가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되어서 건국 서사시적 요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가는 신라 시대에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서 액을 맞고, 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맞고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재해 극복의, 한마디로 불행 극복의 주술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내용을 보시면, 자, 해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물 한번 먹고. 자,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수로 부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자, 아주 친하게 잘 길을 가고 있다가 임해정이라는 이런 정자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바다의 용이 부인을 납치해서 바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정공이 땅바닥에 엎어지면서 발을 굴렀지만 수로 부인을 구할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보면은 그러자 어쨌든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쇠도 녹인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바닷속의 짐승이 어찌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공은 늙은이의 말대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역시 원문이 왼쪽에 있지만, 자, 오른쪽에 현대어풀이 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여기서 수로는 누구냐면 당연히 수로 부인입니다. 남의 부녀, 남의 아녀자를 약탈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응? 그래서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으면, 다시 내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넣어서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 또 비슷하죠. 구지가랑 매우 비슷해. 거북을 구워 먹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번에 이제 용을 구워서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죠. 이 노래를 부르자 용이 부인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와서 순정공에게 주고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수로 부인의 옷에서는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 있었소? 순정공이 수로 부인에게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수로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바닷속 궁전의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해서 인간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용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이제 대접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 궁금하시죠? 갑자기 왜 수로 부인을 왜 잡아가냐? 응? 남의 어떤 그런 부인을. 수로 부인이 예뻤다고 합니다. 네, 수로 부인이 너무 뷰티풀해서 용도 반할 만큼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수로 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도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용과 같은 그런 신비한 동물에게 자주 납치당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순정공의 부인 수로 부인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왠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해가라는 노래를 부르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용이 다시 부인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가 하여튼 뭔가 나쁜 어떤 그런 애군, 그 나쁜 운수, 애군을 막는 어떤 그런 노래로 잘 활용됐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도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사 공부할 때 다뤘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자, 공무다가는 백수광부의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던 노래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입니다. 이제 공무도화가부터 이제 슬슬 집단적인 노래, 즉 구지가와 해가 같은 그런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노래에서 이제 서정적인 어떤 그런 노래로 바뀌게 돼요. 공무다가 때부터.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고대의 초기 시가는, 즉 초기의 고대가요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구지가와 해가 같은 집단적인 정서를 담은 노래는 이제 집단적인 행사에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개인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개인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정서를 다루니까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한 표현은 그 개인의 고유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다가는 바로 집단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고대가요에서 자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로 되어 있죠. 개인적인 정서로 넘어가는, 한마디로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고대가요로 넘어가는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그래서 공무도화가가 이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공무다가는 고조선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간결하면서도 애절하게 읊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배경설을 한번 보는데, 자, 고대가요는 다 배경설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배경설화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문학사 때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뱃사공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배를 저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즉 미친 사람이, 다른 말로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을 한자어로 바꾸면 백수광부라고 합니다. 하얀 머리에 미친 지아비, 그래서 그냥 부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그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죽잖아. 이럴 때 물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니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우, 지금의 하하파 비슷한 현악계예요. 뜨등뜨등 이렇게 뜯는 그런 공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매우 슬펐다. 이 노래가 바로 이제 공무도화가다, 그런 얘기죠.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남편을 따라 물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여옥에게 자신이 본 이런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공우를 가지고 또 그 소리를 본받아 공무도화가를 연주하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던 공무도화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나와 있고 역시 현대어풀이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어풀이 보시면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어요. 근데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지만 임은 그의 물을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임아, 뭐 어디를 건너지 마오, 뭐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 영화로도 나왔죠. 뭐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됐고, 여러분들 이제 뭐 코인 노래방 코노라고 하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가요들을 부르겠지만 이제 제 시대는 아니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노래방에 보면 있어요. 그 기역 쪽에 보세요. 기역 쪽에 찾아보시면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진짜 있어요.
자, 물에 빠져 죽으니 임은 어쩌잔 말인가. 그래서 결국 이제 임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얘기인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더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공무더가의 일구는 남편이 물에 들어가려는 순간으로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임에게 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구는 이미 물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임의 죽음을 예고하는 순간이고요. 3구는 화자가 임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고요. 4구에서는 영원한 이별로 인한 화자의 탄식과 슬픔, 체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시편 중 하나인 공무더가의 내용과 정서를 바탕으로 볼 때, 자, 우리 문학에서 자주 보이는 이별, 죽음, 좌절, 슬픔, 그리움 등의 소재와 정서는 바로 이 공무더가가 첫 시초다. 즉 공무더가 같은 고대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수많은 어떤 그런 케이팝에서 이런 얘기 많이 다루죠. 이별, 죽음, 좌절, 슬픔 이런 얘기들의 어떤 원류가 가장 최초가 바로 공무더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 가운데 공무더가와 같이 사랑하는 님이 떠나고 화자가 결국 슬픔에 빠지는 내용은 고려 소교의 가시리, 서경별곡, 또 계란과 같은 기녀들의 시조, 기녀시조, 기생들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후대 작품에서도 이제 숱하게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을 표현하고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물이라는 이미지와 결부한 것은 개인의 서정이라는 그런 이제 특수성과 함께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물이라는 이미지와 결부한 거, 자, 그것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영의 황조가를 보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강국어 문학사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황조가는 이제 선경우정이 좀 유명한 그런 표현법인데 앞에 이제 풍경을 제시한다. 선경, 선은 앞선자예요. 후는 뒤우자고. 그래서 앞에 지금 풍경 제시하고 후정, 뒤에 정서를 제시했다.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왕은 당연히 우리 중들이 고주몽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고주몽. 근데 고주몽의 아들 누구예요? 고구려의 제2대 왕인 유리왕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리왕에게는 송씨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병으로. 그래서 왕은 두 사람의 왕비를 새로 맞이하게 되는데 선생님, 왜 왕비를 갖다가 한 명만 맞이하지 왜 두 명을 맞이합니까? 네, 그건 왕의 마음입니다. 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되게 별로다 짜증난다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전 시기의 어떤 그런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특히 일부 다처제인 어떤 그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한 왕이 여러 명이었던 그런 이제 이 여자들 한마디로 이제 그런 부인들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 당시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 상황을 봐주셔야 합니다. 왕은 두 사람의 왕비를 새로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왕이 이렇게 두 사람의 왕비를 맞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둘이 싸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역시나 한 사람은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중국 한나라 사람의 딸인 치희였습니다. 근데 두 왕비가 자주 싸웠어요. Round one, fight, 팍팍팍. 물론 진짜로 이게 주먹 다짐한 건 아니고 이제 말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유리왕은 두 개의 궁궐을 따로 지어가지고 화희와 치희를 각각 다른 곳에서 지내겠습니다. 자꾸 싸우니까 만나면. 근데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7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안 하고.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두 왕비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우, 아주 빠직. 그러다 화희가 치희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인 주제에 어찌 그렇게 무례하냐라고 말하자. 비천하다. 너는 출신이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신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골천이랑 중국 한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골천이 약간 좀 이렇게 우위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서 치희가 화가 나서 나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나 한나라로 다시 가버릴 거야 하고서 이제 자기 나라인 한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유리왕은 치희야 가지마 하고 이제 급히 말을 달려서 치희를 따라갔지만 화가 난 치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유리왕이 따라갔지만 말 타고 따라갔지만 결국 못 만났다고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유리왕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날아서 모여드는 것을 보았는데 자 꾀꼬리는 솔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새들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암수가 붙어 다닙니다. 사이좋게.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솔로들에게는 솔로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저 쉽게 얘기하면 솔로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새들인데요. 유리왕은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꾀꼬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렇게 둘이 암수가 잘 지내는데 나는 내 옆에 누가 없다? 치희가 없다. 그래서 외롭다. 이런 얘기를 황조가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니 뭐 치희는 집에 갔지만 화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둘을 다 좋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황조가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원문 필요 없고 현대어플이 보면 돼요. 펄펄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래서 여기가 풍경, 선정, 후경이에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그래서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부러워요. 근데 외로워라. 난 대조되죠.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지만 나는 지금 치희가 없네. 내 옆에. 그래서 외로워라. 나는 외롭다라고 직설적으로 나의 정서를 밝혔지. 그리고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치희랑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황조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수 꾀꼬리의 정다움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희를 잃은 자신의 외로움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경후정 앞에 풍경을 제시하고 두 줄 풍경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정서 외롭다라는 정서를 제시하는 그런 선경후정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줄 선경 뒤에 두 줄 후정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인 치희를 잃은 슬픔을 자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빌려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인 그런 고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조가는 공무다와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서정시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가요의 우리 마지막이면서 그나마 출제율이 가장 높은 정읍사, 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를 보겠습니다. 행상인은 장사꾼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정읍사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노랫말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자, 백제 문학은 상당히 많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난으로 인해서 이제 백제 문학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읍사가 유일한 백제가요인데 만약에 백제 문학이 좀 더 발굴이 돼서 백제 고대가요가 또 나온다면 유일한이란 말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백제가요로 장사를 하러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보시면 작품의 제목인 정읍사에서 이 정읍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라도의 정읍이에요. 전라도 전주에 있는 그 정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전주의 속현이었는데 속현이 뭐냐? 이건 이제 국사 시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방간이 파견된 군이나 현에 속한 그런 낮은 급의 행정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주 비빔밥 할 때 그 전주가 바로 그 전주인데 그 정읍에서 살던 한 행상인이 물건을 팔러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래서 그 행상인의 부인이 있는데 행상인의 부인이 산 위에 돌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움을 걱정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장사꾼인데 장사꾼이 남편이 나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비는 달님 제발 우리 남편이 무사히 장사 나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를 얘기하는 그런 노래다. 한마디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읍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태까지 정읍사 빼고 나머지는 다 현대풀이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읍사는 예외입니다. 정읍사는 이 표현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풀이 같이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공부하고서 여기를 가리고 왼쪽만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 마치 영어 단어도 배울 때 영어 단어 그 다음에 해석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해석 부분 가리고 영어 단어만 보고 내가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풀이로 그냥 대략 끌어내면 되니까, 자, 여기를 가리면서 최대한 본문과 원문을 연결시키는, 본문과 원문과 현대풀이를 갖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라고 했는데, 자, 뒤에도 설명 다시 한번 나갈 거지만 달하, 자, 여기 아래아가 쓰였죠? 네, 아래아. 그래서 달하, 하는요 높임의 혹격조사예요. 높임의 혹격조사. 그래서 달림이시여, 그래서 뭐뭐이시여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달하, 달림이시여. 높이곰은 곰이 강세전미사예요. 그래서 높이를 한 번 더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 도다샤, 도드시여서 어기야. 자, 어기야는 해석 안 합니다. 자,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다롱들이 이런 거는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머리곰, 멀리. 자, 남편을 비춰주세요. 어기야는 사실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는 중요하지 않고 머리곰. 머리도 멀리인데 리을이 좀 떨어진 것이고, 자, 머리곰 하면 곰이 강세전미사니까 머리를 한 번 더 멀리 비춰주세요. 남편을 비춰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기야어강들이 아으다롱들이는 해석 안 하니까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저제녀로 신고에 해당되는 게 여기예요. 남편이, 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저제는 저자는 오늘날로 치자면 시장. 남편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편이 행상인이다, 즉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기야 어강돌이, 자, 해석 안 하고 그 위에 어기야 진대를 들이로시라. 진곳. 진대라고 하는 것은요, 진 곳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뭔가 늪처럼 질퍽질퍽한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퍽질퍽한 곳, 한마디로 위험한 곳을 갈까봐 두렵다, 그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장사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뭔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 도적.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만날까 두렵다. 어기야경들의 해석 안 하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힘들면, 장사다 힘들면 어느 곳이나 다 짐을 갖다가 놓고 좀 쉬세요. 약간 이런 의미고. 그래서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내 임가는 그 길 저물까. 날이 저물어서 깜깜해져 가지고 돌아오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줘라. 누구를? 우리 남편을.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살펴보면 1행부터 4행까지는요,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행에서 7행까지는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8행에서 11행은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읍사에서 달은요, 그냥 달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달, 해, 별 뭐 이런 존재들이 초월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 달, 별들에게 물 떠놓고서 이렇게 빌지 않아요. 왜? 걔네들이 뭐라고? 해, 달, 별은 그냥 해, 달, 별이지. 해, 달, 별은 신적인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뭐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종교 집단에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죠. 왜 그래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지금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돌아가는, 물론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근거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뭔가를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근거가 없다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종교 집단에. 그런 것처럼 근데 옛날에는 누가 믿어라 하면 이제 믿었던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우리가 미개했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그런 사고 방식이 또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달이 초월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광명이나 기원의 대상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달이 그냥 자연물일 뿐이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읍사에 드러난 달의 상징은 뒤에서 배울 향가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찬기파랑가에서의 달은 화자가 높이 우러러보는 광명의 존재이고, 원앙생가라고 배울 건데, 원앙생가에서의 달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봤고,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그 포인트 단원 정리로 확인을 해보는데, 자, 구지가는 일단 갈래는 고대 가요, 성격은 집단적 주술적이에요. 주제는 임금의 강림기원, 그다음에 특징은 주술적 부조에 따른 시상전개, 부름, 명령, 가정, 위협. 총 4개 구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끊어보면 부름, 명령, 가정, 위협. 위협 기억나죠? 구워서 먹겠다. 그 다음에 해가. 보시면 이제 역시 고대가요. 성격 똑같고 주제는 달라졌죠. 수로 부인의 귀환을 기원하는 거야. 특징은 역시 똑같아요. 주술적 구조에 따른 시상전개. 그래서 부름과 명령, 상대의 죄를 지적. 네가 지금 수로 부인을 뺏어간 거, 그거 죄가 크다. 그래서 가정, 위협. 특히 위협의 마지막에 용을, 그죠? 해룡을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구워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보이죠? 그 다음에 공무다가 백수강부의 처. 그 역시 고대가요고, 성격은 애상적. 애상적이란 말은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고 서정적이다. 그래서 주제는 임과 사별한 슬픔이죠.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래서 특징은 문헌상 현재 전해지는 시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서정시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시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더 살펴보면요. 유리왕의 황조가, 자, 갈래 고대가요고, 성격 역시 애상적, 슬프고 서정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제는 임을 잃은, 그래서 임이라고 하면 이제 치희죠.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임 봤을 때 이제 치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징은 자연과 인간의 대조,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꾀꼬리, 그 다음에 인간은 유리왕,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나는 지금 혼자다, 외롭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바로 그런 얘기고, 자연물에 의탁하여 우의적으로, 그죠? 삥 간접적으로 이제 돌려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고대가요. 서정적 기원적이고, 주제는 보면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노래말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시가, 우리 생강고전시가 1번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고대가요 작품들을 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늘 한강 한강 마무리할 때마다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으로 이 생강고전시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생강고전시가는 혼자만 그냥 봐도 돼요. 한 3일 정도 만에, 혹은 빠른 친구들은 이틀 만에 만화책 보듯이 쭉 한번 보면 다 끝나요. 고전시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출판사 사장님의 어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진행하는데, 자, 일단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이다라는 말을 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최후의 승자가 아니지만 곧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니까 힘내시고 이제 고전 시가도 잘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때는 이제 향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